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인천이죠. 인천에 입지하고 있는 리모델링이 완료된 모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최근에 또 제가 이제 호텔이나 모텔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팁을 하나 드리고요. 본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팁은 청소직원, 고용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본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갑과 유리 A, 모텔에 대해서 이제 매매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하시면 보통 이제 이날이 이제 계약일이고요. 계약일.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고 이날이 이제 잔금일입니다. 잔금일. 잔금일부터 우리 이제 진정한 소유권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제 만약에 창업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이제 진정한 소유권자가 되는 날입니다. 이날에 대실 매출부터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귀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이 보통 우리가 한 40일을 우리가 이제 예정을 합니다. 40일. 물론 이제 매매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임의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서 뭐 10일을 할 수도 있고 30일을 할 수도 있고 40일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잔금일을 결정하시면 되는데 통상 호텔이나 모텔은 우리가 중도금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당사자끼리 중도금을 주고 받겠다라고 합의를 하면 중도금을 줘도 되겠지만 통상 우리는 이제 대출을 우리가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도금은 보통 없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말이죠. 40일 기간 동안 이 기간을 우리가 승계 기간이라고 한번 기간을 이렇게 타이틀 한번 정해 보면은요. 이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게 대출금이죠. 이용자 대출금을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금융권에서 융통을 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해요. 짧게는 뭐 한 20일, 길게는 뭐 한 40일 정도. 그래서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고요. 계약서에는 40일 후로 이제 잔금일을 기재를 했는데 융자가 빨리 나왔어요. 만약에 30일에 딱 융자가 나왔다. 그러면 잔금일을 말이죠. 이날로 우리가 수정을 해서 이날 잔금을 치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금에 대한 이제 대출금 관련에 대해서 승계 기간 동안 제일 중요한 이제 대출금을 알아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께서 이제 처음 창업하시죠. 처음 창업하시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잔금일 기준으로 약 한 7일 정도, 한 7일 정도 이 기간 있죠. 잔금일 7일 전부터 이제 직접 여러분께서 호텔에 방문해서 말이죠. 이 매도인의 제가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잔금일 약 7일이나 뭐 한 10일 정도 이렇게 기간 동안 직접 가셔서 직원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대실 매출, 숙박 매출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객실 판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청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타 또 뭐 비품이나 세탁, 그렇죠? 뭐 보일러 관련 문제, 뭐 이런 거를 여러분께서 미리 좀 승계를 받으셔야 됩니다. 잔금일 날부터 운영을 직접 하셔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 기간 없이 잔금일부터 운영하기에는 경력이 있는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처럼 처음 창업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말이죠. 제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중개인으로서 매도인에게 꼭 제가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직원 관련 문제입니다. 직원 관련 문제. 직원을 우리가 계속 고용을 한다. 기존에 있는 직원이 만약에 현재 이제 갑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청소 직원을 3명을 고용하고 있고, 카운터 직원을 2명을 고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배인을 1명 이렇게 고용하고 있는 호텔을 여러분께서 이제 취득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청소 직원 3명을 계속 우리가 고용을 계속 해야 될 것이냐, 카운터 직원을 계속 고용해야 될 것이냐, 지배인을 계속 고용해야 될 것이냐라고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원칙은 말이죠. 원칙은 첫 번째 청소 직원은요. 보통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원을 고용을 한다, 안 한다, 이거를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당사자 간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청소 직원 3명 중에 3명이 모두, 저는 새로운 대표님이 오셔도 계속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닙니다. 저는 퇴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카운터 직원도 마찬가지고, 지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처음 창업하시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느냐라고 좀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실제 호텔에서 모텔에서 일을 해봤지 않습니까? 해봤는데 이 청소 직원은 통상 원칙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걸 원합니다. 대표님이 바뀌셔도 계속 근무하는 걸 원하고요. 카운터 직원 같은 경우는 저는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한 95% 이상입니다. 세 번째 지배인도 역시 저도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근무할 때는 우리 대표님들께서 매매를 한 적이 없어서 근무를 했을 때는 제가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실제로 이제 중개를 하면서 사례를 보면 말이죠. 청소 직원을 제외한 카운터나 지배인이 현 소유자에 대해서 길들여져 있죠. 그게 습관화된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대표님이 오시면 또 새로운 영업 스타일에 본인이 맞춰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바로 퇴사하고 다른 데 이직을 원하는 경우가 95%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청소 직원이 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 제가 이제 손잡고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여러 번 방문을 해요. 호텔에 청소 상태를 확인을 해봅니다. 해보면 이 청소하는 직원이 청소를 잘하고 있구나. 대표님, 이 청소 직원은 어떻게 해서든 퇴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월급을 조금 더 주시는지언정 이 직원은 계속 잡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좀 팁을 좀 드립니다. 카운터 직원이나 지배인은 말이죠. 3명 중에 한 1명 정도만 고용하시고 2명은 퇴사 처리를 하시고 새로운 직원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명을 구하시고 운영을 하시다가 역시 기존에 있는 직원 1명도 말이죠. 카운터가 됐든 지배인이 됐든 한 3개월 이상을 근무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 왜? 본인이 틀이 있는데 새로운 대표님께서 또 처음 창업하시는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면 본인의 생각과 물과 기름이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또 반드시 또 퇴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후에 만약에 그 직원이 퇴사했을 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 기존에 2명을 고용해서 여러분께서 한 3개월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퇴사해서 다른 직원을 구해도 영업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원칙,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청소 직원은 가급적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시고 카운터나 지배인은 한 1명 정도는 계속 고용을 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3명 다 퇴사를 원한다. 그러면 새로 구하시면 됩니다.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 승계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간 동안 그런 거를 다 준비하셔서
잔금일부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게끔 하시면 되겠고요. 예외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청소 직원이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무를 나는 안 하고 퇴사를 원하겠다. 청소 직원이 3명이지 않습니까? 3명이면은 만약에 부부 한 팀에 배팅 남자 직원 1명을 현 소유자가 고용하고 있다면 이 배팅 직원이 퇴사를 원한다. 그러면 빨리 퇴사를 시키고 잔금일 전에 말이죠. 빨리 퇴사를 시키고 새로운 직원을 구해서 잔금일 전에 미리 이제 새로운 직원도 적응할 수 있게끔 해야만이 잔금일부터 우리가 큰 하자 없이 운영을 할 수 있겠고요. 부부 한 팀이 만약에 퇴사를 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교체를 해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카운터 직원은요. 예외적으로 근무를 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 지배인이 근무를 원하는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3명 다 계속 이 호텔에서 근무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 같이 고용하면 되겠죠. 하면 되는데 분명히 불협화음은 생깁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들이 단합을 할 수가 있어요. 3명이서 단합을 하게 되면은 처음 창업하시는 우리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운영하시다 보면은 큰 어려움에 부딪힐 수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잔금 전에 3명 다 근무하는 경우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다 3명은 퇴사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1명 정도만 설득을 해서 여러분께서 고용하시고 나머지 2명은 잔금일 전에 승계 기간 동안에 새로운 직원을 구하셔서 잔금일부터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하시면 되는데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팁은 말이죠. 이겁니다. 청소 직원입니다. 청소 직원이 말이죠. 대부분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요즘 추세를 보니까 말이죠. 퇴사를 많이 하는 추세예요. 퇴사를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말이죠. 청소 직원들은 거의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국에서 우리나라로 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지금 고용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이나 모텔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을 고용하는 그런 산업체도 역시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해요. 왜? 근로자분들이, 노동자분들이 한국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그 공급량은 적고 수요량은 많으니까 구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공급량은 적고 수요량은 높으니까 당연히 원칙에 의해서 월급이 올라갑니다. 월급이. 청소 직원들이 말이죠. 웹사이트 쉬는 시간마다 봅니다. 월급 얼마, 다른 데는 월급 얼마씩 주는지, 10대는 얼마씩 주는지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매가 됐다. 대표님이 바뀌신다. 그러면 아싸, 이번 기회에 퇴사를 하고 월급을 더 많이 주는 대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들이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되면 잔금일 전에 새로운 직원을 구해서 매도인이 또 이렇게 가르쳐 놓지 않습니까? 매수인께서 잔금을 또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그런데 직원이 잘 구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원이. 왜? 공급량이 적어서. 요즘 추세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 직원은 가급적 퇴사를 원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퇴사를 원한다 하더라도 월급을 조금 더 주실지언정, 그리고 실력이 조금 부족할지언정 조금 더 가르치셔가지고 계속 근무를 하는 게 좋지, 새로운 직원을 구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타일에 맞게끔 그들이 근무를 안 할 수 있는 확률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새로도 가르치는 또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좀 리스크에 좀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요즘의 추세를 보니까 청소 직원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계속 고용을 하시는 게 조금 유리하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리고요. 본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례를 보니까 최근에 이제 청소 3명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호텔이 있었고, 그런데 그쪽에서 청소 직원이 다 퇴사를 원해가지고요. 조금 애를 먹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새로 직원을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또 한쪽 호텔에서는 다른 호텔은 말이죠. 경기도권이었는데 청소 직원을 4명을 고용을 했거든요. 부부 2팀을 고용을 했는데 한 팀은 계속 근무를 하고 한 팀이 퇴사를 원해가지고 퇴사를 했거든요. 퇴사를 하고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구하셨는데 그동안 좀 아르바이트를 이제 좀 썼습니다. 인력시장 이런 데 있죠. 아르바이트를 쓰고 그랬는데 그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말이죠. 책임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영업 스타일이 청소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엄청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호텔에 맞는 영업 청소 스타일대로 청소를 해 주셔야 되는데 본인의 스타일대로만 청소를 하신다는 거예요. 본인의 스타일대로. 그러면 해당 호텔에 대해서는 기준이 좀 안 맞겠죠. 그래서 가급적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시는 것보다 조금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정직원을 고용하셔서 쓰담 하시면서 좀 부족한 부분은 가르치면서 좀 잘 리더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본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서구에 입지하고 있는 모텔이죠. 물건 번호는 119-550번에 해당되는 물건이고요. 사용 승인일 1998년 4월 8일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죠. 층수는 1층부터 지상 1층부터 5층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은 331제곱미터, 평수로는 딱 100평이네요. 네. 연면적 797제곱미터, 평수로는 241평이고요. 현재 매가 26억에 진행하고 있고 당연히 직영 중이시죠. 현재 소유권자는 11억까지만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고 계시고 있는데요. 최대 용자는 20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기 자기자본 실인수가 6억으로서 본 물건을 취득하실 수 있겠고요. 매가가 26억이라고 말씀드렸죠. 인천 서구에 입지하고 있고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매가가 26억인데 월 매출이 5천만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5천만 원. 현 시세로 봤을 때 말이죠. 매가가 26억인데 월 매출이 5천만 원이면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는 모텔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당연히 높게 형성되겠죠. 맨 마지막에 기대 수익률 제가 또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객실수 28개, 주차 10대 가능하시고요.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죠.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137만 6천 원이고요. 한 평으로 환산하시면 454만 8,760원에 해당되는 인천 서구에 입지하고 있는 모텔 매매 물건 현황입니다. 본 물건이 말이죠.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그게 작년이죠. 2020년 12월 달에 말이죠. 12월 달에 현 소유자께서 5억을 투자하셔서 리모델링을 완료하셨습니다. 리모델링을 완료하셔서 시설이 아주 지금 깨끗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손님들께서 많이 이제 이용을 하시고 매출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소유자께서도 2020년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5억을 투자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리모델링을 한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말이죠. 이렇게 현재 소유자께서
계산을 잠깐 제가 해드릴게요. 현재 소유자께서 이렇게 보유를 하시다가 이 시점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의 가치는 감정평가상, 실제 가치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1년에 20%씩 감가를 적용합니다. 감가를 적용.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를 유추할 때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시점에 해당 소유자처럼 5억을 투자했다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감가가 40%가 발생이 되겠죠. 네, 그러면 최초의 감정가는 5억을 전체를 인정해 주겠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는 5억의 40%가 감가가 되니까 이 시점에서는 감정평가상으로 봤을 때 리모델링 비용은 감정가의 3억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매수인 입장에서 우리 호텔 모텔은 철저하게 매수인 중심 시장이죠. 다른 부동산도 역시 매수인 중심인 시장이 있고 매도인 중심의 시장이 있겠으나 호텔이나 모텔은 부동산의 특성상 철저하게 매수인 중심의 시장이라고 보면 정확한데요. 매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호텔이나 모텔이 좋은 물건이라고 판단이 돼야만이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완료된 시점에서 매도인이 가장 적정하게 처분 시점을 바라봤을 때 이거는 보통 사례도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또 호텔 황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비슷합니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시점에서 1년 6개월이나 2년이 됐을 때 가장 많이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매수인이 봤을 때 리모델링이 완료된 시점부터 1년 6개월 또는 2년이 됐을 때 매매가 될 확률이 가장 높다.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입장 차이가, 온도 차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매도인은 어떻습니까? 매도인은 충분히 매출이 리모델링이 완료된 시점부터 충분히 매출에 의한 소득 이득을 충분히 누린 다음에 또 시세 차익을 누리려고 하는 그 시점을 원하겠죠. 매도인은 소득 이득도 리모델링을 완료한 이후에 소득 이득도 충분히 보고 자본 이득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을 선택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겠고요. 매수인은 어떻습니까? 매수인은 리모델링이 완료된 시점부터, 그렇죠? 시점부터 이 시점에 바로 취득하기는 어떻습니까? 리스크가 크죠? 이게 왜 리스크가 큽니까, 여러분? 매출이 증빙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매출이 증빙이 안 돼요. 리모델링이 완료됐다고 해서 무조건 매출을 우리가 잘 나온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 매출을 정확히 유출을 하고 증빙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가 이제 리모델링이 완료된 시점입니다. 완료된 시점. 여기가 월 매출이고요. 여기가 이제 시간이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리모델링이 완료된 시점은 매출이 제로죠. 제로에서 이제 매출이 상승하는 겁니다. 매출이 상승해서 어느 정점을 찍고 여기에서 이제 매출이 이제 약간 이제 유동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매출이 얼마냐는 거죠. 정점을 찍을 수 있는 매출이 과연 얼마냐. 만약에 해당 모텔이 월 매출 5천만 원이 정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5천만 원. 제가 봤을 때에는 충분히 5,500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5,500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5천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있죠. 예, 이 기간. 이게 1개월, 2개월, 3개월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예. 리모델링이 완료된 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가 된 시점에 월 매출이 5천만 원 이렇게 정점을 찍었다고 했을 때 이 기간은 어떻습니까? 이 기간은 원칙적으로 리스크가 큰 기간이죠. 원칙적으로는 왜? 매출이 어느 선에서 꺾일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3개월이 지났을 때 5천이라는 정점을 찍었는데 본 물건이 만약에 리모델링 한 지가 한 달이 됐다. 이때 매출이 한 2,5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고요. 두 달째 매출이 3,5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럼 2,500에서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겠고요. 3,500에서 이렇게 매출이 유지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은 매수인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큰 기간이에요. 큰 기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익률보다는 리스크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매수인은 리스크가 하락하는 시점이 취득하기가 가장 좋은 시점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이득도 보시고, 그 다음에 자본 이득도 보시는 그러한 시점이 가장 좋은 시점이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만약에 리모델링 한 지가 여기가 3년째, 4년, 이게 5년째라고 한번 볼까요? 4년, 5년. 5년에 가까울수록 어떻습니까? 감가가 100%가 적용이 되겠죠? 1년에 20%씩. 그러면 이 시점에 가까울수록 매수인은 리스크가 여기도 역시 큰 시점이겠죠. 왜? 리모델링 감가가 100%가 적용이 되니까. 또는 지금 이렇게 최초 리모델링 한 후 매출의 정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이 매출이 유지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점도 리스크가 가장 큰 기간이겠죠. 그래서 매수인은 말이죠. 매수인은 매출이 증빙이 정점을 도달했을 때, 그 이전 기간과 3년, 보통 2년 6개월이 딱 이때가 이제 50%가 지난 시점이죠. 50%가 지난 시점은 보통 매도인은 처분을 많이 원하는데 매수인은 이 시점이 지나면 별로 취득을 원치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매수인 중심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기간이,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 기간이 매수인이 취득을 원하는 아주 가장 광범위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좁혀볼까요? 이 기간 중에 조금 더 좁혀보면은 매출이 증빙이 됐고요. 증빙이 됐고 한 1년 이내에 이때 처분을 원하겠죠. 사실은 이때 리모델링 비용이 감가가 20%만 발생이 됐을 때. 그러나 매도인은 본인이 고생하셔가지고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1년이 지난 미만의 시점에 처분을 원하지를 잘 않는다는 거예요. 왜? 소득 이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적정한 기간을 판단했을 때 여기 그래서 여기 보이죠? 1년에서 길게는 2년. 조금 더 범위를 좁혀보면은 매도인이 처분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완료된 시점부터 1년 6개월이나 2년이 경과된 이 시점에 매수인은 취득을 원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해당 물건으로 다시 와가지고요. 작년 12월 달에 5억을 투자했죠. 5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만으로 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이 기간이 6개월 정도 지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간이 6개월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정점의 매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해당 소유권자가 전문가냐 비전문가냐에 따라서 제가 했을 때는 6천만 원이 나올 수도 있겠고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5,500도 나올 수도 있겠고
하지만 현재 수임자는 5천만 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제3자가 운영했을 때는 아무리 5억을 투자했다 한들 4천만 원밖에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통상 매가가 26억인 상태에서 월 매출이 5천만 원이면 어떻다?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죠. 네, 리모델링이 완료된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이 말이죠. 매도인이 원하는 시점일까요? 매수인이 취득을 원하는 시점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리모델링이 완료된 시점부터 지금 6개월이 경과가 된 이 시점으로 봤을 때 현재 시점 기준으로 매도인이 처분을 원하는 시점입니까? 아니면 매수인이 취득을 원하는 시점이겠습니까? 이 시점은 매수인이 취득을 원하는 시점에 가깝다. 왜? 매도인은 조금 더 보유해서 소득 이득을 더 누린 다음에 처분해서 자본 이득까지도 누리고 싶어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그래서 예비 창업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말이죠. 인천에서 자기 자본 6억을 투자하셔서 직영으로 운영이 가능하신 분께서는 이러한 물건은 한번 임장을 보실 만한 물건이다. 우리가 좋은 물건이다라고 사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물건 같은 경우는 매도인이 말이죠. 소유권자죠. 소유권자인데 한 4년이 지났어요. 이 시점이 됐어요. 이 시점. 이 시점에 중개시장에 매물을 내놓습니다. 매물을 내놔요. 내놔가지고 좀 팔아달라. 왜? 충분히 보유 기간 동안 월 매출에 의해서 소득 이득을 충분히 받거든요. 충분히 받는데 이 4년이 지난 시점에 처분을 원한다면 매수인이 이 물건을 그렇게 곱게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원하는 물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론상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매도인이 말이죠. 리모델링을 한 후 4년이 경과했어도 아주 관리를 잘 하셨어요. 시설 관리를 참 잘 하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깨끗해요. 정말 깨끗하고 매출도 잘 나오고 수익률도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먼저 브리핑을 드렸을 때 매수인 입장에서 가보지도 않고 보시지도 않고 4년이 지났으면 가보실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왜? 그 중개인을 믿지 못하는 중개인이라면 아예 가보질 않습니다. 그 중개인을 믿는다면 그 중개인을 믿고 가보겠죠. 실제로 가보니까 리모델링이 4년이나 경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참 깨끗해요. 매출 증빙해보니까 매출도 잘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취득 의사가 있겠죠. 취득 의사가. 예. 그래서 매도인 입장에서 말이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호텔이나 모텔은 철저하게 매수인 중심의 시장이니까 매수인이 원하는 니즈를 충족을 해드려야만이 처분하기가 쉽다. 그래서 소득 이득을 너무 많이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딱 이러한 시점에 매출이 정점을 딱 찍었을 때 이때 더 보유하고 싶겠지만 이렇게 처분을 진행하게 된다면 보다 여러분께서 빠른 시점에 처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예비 창업자 여러분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리모델링이 완료된 시점부터 멀리 4년 5년씩 된 것보다는 이렇게 리모델링이 완료되고 리스크가 있는 기간이 지난 물건이고 매출이 정점에 도달해서 유지하고 있는 물건 이러한 물건은 여러분께서 취득하시는 데 있어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다 라고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 물건은 말이죠. 여기가 이제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네. 역세권.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고요. 이 여기 말이죠. 얼마 전에 개통이 됐습니다. 5월이죠. 네.
5월 저번 주 토요일이죠. 22일 날 이렇게 개통이 된 역입니다. 그 역사의 인근의 역세권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어서요. 땅값이 집가 상승이 충분히 올랐거든요. 네, 충분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가가 대지가 100평인데 말이죠. 리모델링 5억을 투자한 물건이 26에 이렇게 중기 시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물건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역이 개통을 하면서 기존에는 이 역이 개통을 하면 우리가 뭘 먼저 계산을 해보죠? 서울까지 얼마가 걸리느냐 이렇게 계산을 해보죠. 기존에는 1시간 30분이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요. 현재 개통된 이후로 현재에는 30분이 단축돼 가지고 1시간이면 서울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보고 있다. 이 역세권이 개통이 된 이후로 그래서 집가 상승도 앞으로 더 누릴 수 있는 물건이고요. 역세권의 대지가 100평이면 결코 적은 대지 면적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보유 가치도 있는 물건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먼저 이자 지급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자 지급액. 자기 자본 6억을 투자하시고 최대 융자 20억 융자를 받으시죠. 20억. 이자율은 4.9%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년의 이자가 9,800만 원입니다. 9,800만 원이고 한 달 월 매출 5천만 원 중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자는 82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기대 수익률. 자기 자본 6억을 투자하시고 융자를 20억에 내버리지 효과를 보시고 월 매출 5천만 원이면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말이죠. 한 달에 순수익은 세후로 1,580만 원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자기 자본 6억 투자하시죠. 비율로 환산하시면 기대 수익률은 역시 높게 나왔네요. 31.6%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1.6%. 인천 서구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 6억을 투자하셔서 직영이 가능하신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요. 본 물건은 임장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호텔 황제가 권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